외교 통일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오늘도 외롭게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함께 하시는 애청자들과 함께 연대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말할 이야기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한반도 주변에 이런 외교 통일 안보 정세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오늘 그 스웨터가 네. 굉장히 그 봄을 부르는 아, 색이에요. 예. 스카이 블루.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세요? 예, 오늘 그 스웨터가 좀 따뜻한 네. 느낌을 주는 색깔이거든요. 음, 그 한반도 정세가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 계열하고 파란색 계열입니다. 네. 노란색을 좋아하세요?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가지 계열. 그래서 노란색 중에서 조금 뭐 진하거나 조금 옅거나 파란색에서 진하거나 옅거나 이런 두 그렇구나. 가지 색깔들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오늘 김창수 원장님 바지 색깔이 황토색입니다. 예, 그 노란색보다 조금 진한 거. 예. 그렇게 그렇군요. 해가지고 노란색과 네. 파란색이 센노란 바지. 조화가. 예.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카카오톡 오마이TV 335 열어놓고 여러분들 마중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TV 다음 TV 팟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출발도 안 했는데요. 막 그 여러 의견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문동형님께서 친추 수고 욥 여긴 마카오입니다. 마카오. 마카오 가려다가 지금 독살당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그러니까요. 얘기를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첼 팍. 여기는 지금 이분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시는 분인데요. 박영선 의원 저희가 인터뷰했거든요. 네. 방금 전에. 저도 박씨 여성인데 박근혜보다 훨씬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박근혜 때문에 한국 여성들이 싸잡아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 기자님, 트럼프가 여성 대통령 운용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용준님께서 김종대 의원님은 어디 가셨나요? 김종대 의원님이요. 지금 그 국회에서 본인이 그 주관하는 토론회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회 가시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모시기가. 그래서 힘들다. 그리고 더글라스 정님께서 미국 시카고에서 늘 시청합니다. 정의로운 젊은 분들이 있어서 조국의 앞날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초이스 토잉인가요? 팥짱 파이팅! 저는 캘리포니아 가니다에서 박영선 의원님 인터뷰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가셨어요. 의원님 파이팅! 최성득 하셨습니다. 뒷부분은 이분이 계속 오늘 박주민 의원 저희가 아침에 했는데 박주민 의원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있는데 한동희님께서 출첵합니다. 출근했는데 반가운 의원님 나오셨네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타임입니다.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께 응원 메시지 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젯밤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긴급 타전이 됐습니다. 처음에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당국자가 확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밤을 보냈는데요. 북한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죠. 김정남.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공항에서 피살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친중파로 알려져 있어서 이 죽음의 배후가 어디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는 금방 이제 우리 장윤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됐다. 이 독극물에 의한 피살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 부검은 안 됐고요. 네. 그래서 사인이 뭔지는 뭐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팟짱에서 정확한 근거
네. 과학적 분석 이런 것을 기초해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부득이하게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할 수밖에. 근데 예. 그 한 가지만 저희가 지금 예. 나온 사실을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가 김정남 피살 용의자 CCTV가 네. 공개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은 단발머리에 흰색 긴 소매 티셔츠 네. 그리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공항 밖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용의자가 녹화된 시간은 13일 오전 9시 26분. 네. 김정은이 오전 9시에 살해된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뭔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김정남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 이런 그래서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된 것 예, 같아요. 그것도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정이죠. 용의자로 추정되는 추정이죠. 거고요. 예, 예. 왜냐하면은 그 김정남을 암살했던 그 두 명의 여성이 네, 출국을 한 건지 네, 뭐 아니면은 쿠알라룸푸르 시내로 간 건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남 사망 이후에 CCTV에 9시 26분에 찍힌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출국하지 않았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제 김정남 좀 넓게 접근해 보자고요. 네, 좀 넓게. 넓게 접근해 보면 일단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의한 어떤 피습일 경우에 네. 또 하나 있겠죠. 예. 내릴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한 관계에 의한 피습 가능성은 예. 낮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대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대개 이제 원한 관계에 의한 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과 관련된 금전 거래와 관계된 문제 그리고 치장과 관계된 문제 대개 이제 이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김정남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돈이 최근에 굉장히 조금 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 뭐 그걸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뭐 김정남의 또 개인적인 사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뭐 여성 관계가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게 그게 어떤 독극물에 의한 공항에서 아침에 이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살인을 할 정도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백두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김정남을 제거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가능성도 저는 백두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남이라고 보는 것은 장남이니까. 장자라서 예. 그런 거죠. 예.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본다면은 그것도 두 가지 점에서 근거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는 김정남이 과연 백두혈통인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백두혈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 백두산의 네, 혈기예요. 태어났다. 백두산의 피를 받고 네. 백두산의 전기, 백두산의 네. 피를 받고 태어났다 이겁니다. 네. 근데 우리 그건 옛날에 잠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전두환 시절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어.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무슨 노래예요, 그게? 뭐 전두환 때 그냥 뭐 오공화국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오공화국 찬양하는 노래요? 오공화국 찬양하는 노래도 군가인 줄 알았어. 네, 백두산에 백두산 전기를 타고났다고 예, 했는데 어쨌든 그 김일성 김정일의 정통 혈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백두혈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정남이 백두혈통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남의 어머니 네. 성혜림은 네. 사실은 김정일이 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젊었을 때 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원래 그 성혜림은 꽃파는 처녀라는 북한의 유명한 가극의 여자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예. 그 당시 나이가 더 사실은 많더라고요, 나이도 김정일보다. 많고요. 예. 그리고 유부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강제로 이혼시키고 동거 생활했어요. 김정일이 예, 그렇게 해서 김정남이 유부녀였는데 강제로 예, 이혼시키고. 그렇게 김정남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김일성도 몰랐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유부녀를 강제로 이혼시켜가지고 동거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혜림은 신경쇠약증을 해서 모스크바에 갔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누가
성혜림의 남동생인가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한영 그렇죠. 피살 당했잖아요. 성혜림의 이제 언니가 성혜랑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혜림의 언니 조카구나. 예. 성혜랑의 아들이 이한영이고 이한영이 80년대에 한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살다가 한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또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김정남이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백두 혈통이다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높지는 않습니다. 북한 그리고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 그 주민들도 김정남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김정일이 그 성혜림을 이혼시키고 강제로 김정남을 낳았는데 이것도 부적절한 관계지만 이때 김정일은 결혼 전입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이때 김정일의 부인은 누구예요? 김정일의 부인은 김영숙이라고 60년대 후반쯤에 네. 김정일이 결혼했고 예. 그런데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숙하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69년 무렵에 성혜림을 만나가지고 네. 성혜림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어쨌든지간에 네. 권력 집단의 내부에서 황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뭐 썩 바람직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김정남을 백두혈통의 어떤 정통성을 계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 백두혈통의 적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김정남을 암살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백두혈통의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니까 제거했다 네. 이러는 건데 그렇죠. 현재 김정은 체제는 지금 이제 집권 6년 차로 들어서 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북 사이가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북한 체제를 그냥 뭐 객관화시켜서 볼 때 김정은 체제 6년째에 들어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안정기에 들어섰다. 그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건 일단은 숙청을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 장성택이 죽였고. 숙청하고 예. 그 이후에 그 군 간부들 네. 계급장 뗐다 붙였어 하면서 예. 군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숙청을 할 만큼 다 했고 그리고 경제도 오히려 이제 우리는 오이사 조치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유엔도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북한 경제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튼튼해지고 있고 북한 경제도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정권 자체가 불안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불안하니까 자기를 노릴 수 있는 세력인 김정남을 암살했다 이렇게도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는 백두혈통의 적자인 김정남을 김정은의 그 권력 기반이 불안하니까 제거했다 이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그런 질문을 하셔야죠. 네. 그러면 근데 실제로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보면 원한 관계에 의한 피습도 아니고 그 뭐 여성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돈이 궁해서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원한과 치정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불안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네. 주신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네.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데 친중파였다. 그러니까 장성택을 제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김정남을 제거해서 이를테면은 그 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개연성이 낮습니다. 왜 낮냐면은 일단 장성택은 북한 내부에서 사실상의 이 섭정을 할 수 있는 섭정. 친정 체제를 구축해서 예. 사실상 김정은을 앞세워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 북한 내부의 권력 기반이 있고 예.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돈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은 실력자라는 거죠. 네. 근데 김정남은 뭐 그런 아무런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계 속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남 매번 뭐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네. 저 뭐 홍콩, 마카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그렇죠. 뭐 맨날 그런 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떠돌이가 뭐가 실력자라고 네. 뭐 중국 입장에서 예. 이 떠돌이를 앞세워 가지고 뭐 기댈 게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장성택하고 관계가 두터웠는데 네. 그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장성택이 김정은의 후견이었고요. 아. 그래서 2011년도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도 장성택이 뒤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장성택이 김정은에 대해서 돈도 좀 제공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장성택이 김정은이 사업을 하는 김정남이 김정남. 사업을 하는 것을 장성택이 도와줬어요. 근데 2013년 장성택 사망 이후에 네. 그 김정남에 대한 후원이 다 끊겨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국하고 친중 관계라고 연결시키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이제 장성택 때문에 김정남이 친중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친중파로 보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로 코리아 재단에 이사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 주간 경향 보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유로 코리아 재단 이사로 있을 때 예. 김정일 위원장에게 예. 아주 그 깍듯하고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던 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편지를 전달해 준 통로가 바로 그 김정남이었습니다. 네. 그 김정남 그러니까 이제 유로 코리아 재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보내는 편지를 쓰면은 네. 그 재단 관계자들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김정남한테 그 편지를 전달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럼 김정남은 그걸 장성택한테 전달해주고 그렇죠. 그럼 장성택이 김정일한테 주고 이런 커넥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김정남이 중국에 있으면서 남한하고 북한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그 비밀 커넥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친중파가 아니냐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한 건 맞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장성택, 김정남이 중국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고까지는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도대체 왜 누가 그렇죠, 이제. 예, 그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러면 없는 이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질문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 설명을 자막을 이렇게 해주신 깔은 거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려고요. 예. 기존에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들을 샥 뭉개면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단독 보도 나갑니다, 아니, 여러분. 뭐 단독이라고 그 전문가의 보기는, 아니 예.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도 들을 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장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그 지금 뭐 여러 이런 보도는 국정원이 주로 주도를 해요. 그렇죠. 정보를 흘리는 거죠. 정보를 국정원이 여러분 그 보도에 정부 관계자로 나오는 거는 대부분 그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 국정원 네. 그 관계자들이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국정원, 통일부 이런 정보인데 실제로 북한 관련된 것은 국정원이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의도대로 보도가 나가는 경향이 네.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네. 김창수 원장님의 분석을 그렇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 사망했을 때 국정원에서 흘린 정보 중에는 이미 장성택의 이 측근 70명이 해외에 체류해서 망명을 준비 중이다. 그럼 이들이 망명 정보를 세울 거다. 망명 정보. 예, 그리고 망명 정보의 수반은 김정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다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택의 측근 70명이 해외에서 망명을 준비하려고 했다는 거는 분명히 그 시점에서 국정원이 흘린 정보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정작 국정원이 흘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2012년 김정일 죽고 나서였는데 2012년 10월달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네, 잠깐 저희가 이제 가계도를 네. 좀 보면서 예. 저희가 좀 그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동아일보에 나온 PDF 파일인데요. 저희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말씀 중에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네. 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장성택이 숙청되기 전이었죠. 2012년이니까요. 네. 2012년 10월달에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 그때는 이제 숙청 전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최고의 실세였죠. 네.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가 네. 지병이 있어가지고 7호차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김경희가. 네.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김정일의 예. 잠깐만 성혜림, 김영수, 고영희, 김옥, 김경희는 김경희는 김정일의 누나네요, 누나. 김경희는 동생이구나, 동생.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예, 여동생, 백두혈통입니다. 네네. 백두혈통. 네, 김경희가 백두혈통, 예. 김경희의 남편이 장성택인 거고요. 김경인의 남편이 예. 장성태. 예. 그래서 2012년 10월달에 싱가포르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김정남이 이제 동남아는 자기 무대니까 네. 김정남이 싱가포르에 있는 김경희의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경희하고 김정남하고는 친하니까요. 장성택이 김정남을 후원해줬으니까요. 그때까지도 돈을 주고 사업도 특히 이제 김정남이 무기 거래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장성택이가 뒤를 봐준 거였죠. 아, 그래서 김경희 장성택의 부인 김정일의 동생인 김경희는 당시에는 북한의 실세였는데 김경희가 아파서 싱가포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정남이 문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이 문병 가서 한 이야기를 네. 한미 정보 당국이 도청을 한 겁니다. 도청. 예, 예. 2010년대 도청을 했는데 그 도청 내용이 이제 알려지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는 이미 그 김정은 체제가 이제 후계자 체제로 김정일은 죽고 김정남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입니다. 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남이 싱가포르에서 김경희한테 예. 나를 죽일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도청을 한 거죠. 그래서 김경희가 너를 왜 죽이냐 절대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경희가 김정남한테 부탁을 한 거는 너는 해외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제발 말을 좀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해외 언론을 접촉하지 말아라. 해외 언론을 접촉해서 네가 자꾸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편향이 신경을 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한미 정보 당국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한미 정보 당국은 그 당시에 그 김정남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하. 그렇잖아요. 김정남이 나 죽일 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거나 권력을 잡고 나서 혹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불안감에 빠져 있었던 거였죠. 김정남은. 그래서 그거를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미 정보 당국이 김정남 망명 계획을 짜요. 김정남을 망명시키려고.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네. 그런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당시에 김정남 이제 망명설. 그렇죠. 한국으로 온다. 그렇죠. 한국으로 예, 온다. 예. 그래서 MBC 모 기자가 예. 망명한다. 대선 하루 전날 발표한다 해가지고 예, 쿠알라룸푸르로 가서 예. 나는 지금 김정남을 취재하려고 한다까지도 말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그거는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죠. 네. 그 MBC 기자의 예, 이야기는. 예. 근데 어쨌든 그 망명 썰은 2012년 때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근데 망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망명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김정남이 망명을 하지 않는 거는 그때는 이제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김정남 자신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다. 망명에. 네, 망명에.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접촉은 있었습니까? 접촉은 있었다고 그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 정보 당국과 그다음에 중국 이런 쪽에서는 그 김정남을 계속 애주시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2012년에는 접촉은 있었죠. 네. 근데 김정남이 이제 망명을 선택하지 거부했다. 않았을 가능성. 예, 예.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추측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의 사촌 동생 이한영. 이한영이 피살됐죠. 피살됐습니다. 네, 이한영은 스위스에 있다가 네. 미국으로 망명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보기관의 회유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보기관의 회유에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가자고 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한영은 정작 자기는 미국 간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랬다가 이한영이 한국에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남 같은 경우는 그런 이한영을 떠올렸을 겁니다. 나도 이한영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것에 되게 대해서는 위험하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뭐 선연치 않게 판단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김정남이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미 정보 당국도 김정남을 데리고 와봐야 과연 이용 가치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실제로 그 망명 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 한다면은 김정남을 데리고 와서 망명 정부를 세우고 망명 정부의 수반으로 김정남을 앉혔겠죠. 근데 망명 정부를 세울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남 한 명만 달랑 한국으로 데려오거나 미국으로 데려오거나 했을 때 네. 별로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데려올 경우에는 이제 계륵이 되는 거예요. 네.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네. 오히려 해외에 있으면서 김정남이 계속 떠돌이 생활하면서 가끔씩 언론에 포착돼가지고 그 북한의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거나 네. 또 가끔 언론 인터뷰 해가지고 3대 세스 반대한다거나 이런 말 한마디씩 툭툭 해주는 것이 해줬잖아요. 이미 그리고 실제로 그 했고. 아들 김한솔 씨, 그렇죠. 22살. 김한솔도 이 사람도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이 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김정남에 대한 이용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용 가치가 높다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남이 거부를 했거나 네. 아니면 한미 정보 당국이 굳이 망명 안 시켜도 된다고 봤거나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까 장성택 2013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김정남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 후원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가 금전적 관계도 굉장히 잘 안 풀렸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김정남이 그냥 잘 살고 있으면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아무런 위협 요소가 되질 않습니다.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권력 기반도 튼튼하고 네. 경제적으로도 뭐 나름 김정은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김정남이 뭐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김정남이 뭐 잘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조용히 살고만 있으면은. 네네. 근데 만약에 김정남이 한국으로 와버린다. 이래 버리면은 이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는 위협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김정남이 망명을 해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에 가서 외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반드시 이 김정은과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그런 후계 체제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은 그거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른바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그 최고 존엄에 대해서 모독을 주는 건데 김정남이 다른 나라로 한국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간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주는 방향으로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이거는 체제 위협 요인이에요. 체제 위협 북한에서 요인이다. 본다면, 북한에서 예,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모든 게 다 추정입니다만은 예. 북한이 암살을 했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추정을 한다면은 암살을 할 만큼 북한이 위협 요소로 느끼는 게 뭘까? 했을 그렇죠. 때 바로 예.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국정원 말 보도인데요. 김정남 씨가 마카오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에 피살이 됐고 독극물 피살이 맞다. 독침인지 주사인지는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5년 전부터 김정남의 암살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앞에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하려고 한 이유는 첫째가 백두혈통이었고 네. 두 번째가 김정남이 망명정부의 지도자가 돼서 자기를 위협할 수 있다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감, 네. 불안정성 두 가지인데 네. 그 두 가지가 다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남은 백두혈통에 뭐 정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고 네. 김정일이 뭐 이상한 관계 속에서 난 A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정통성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도 김정남 다 몰라요. 그래요? 네, 몰라요. 그래서 백두혈통이 정통성이 없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이 무슨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을 위협할 상황도 아니고 또 김정은은 굳이 자기 지금 권력 기반도 튼튼하고 경제도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 네, 미사일 발사 뭐 실험 성공했다고 멀쩡한 그러죠. 김정은을 위협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위협으로 느낀다면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남이 예. 뭔가 망명이라든가 돈줄도 딸리고 예, 장성태 예. 죽고 나서 생활고에 찌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좀 이제 인생 말년을 조금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망명을 하려고 계속 지금 그런 움직임을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북한이 위협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남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것이 어느 나라든 망명의 공작 공작이든 본인이 또 하려고 했던 뭐 하려고 했든 뭐 이런 거가 그 잡혀서 네. 이렇게 그 암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네. 북한이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절대 또 안 입장을 나오겠죠. 밝히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떠들겠죠. 그리고 아마 공식 뭐 매체를 통해 가지고 또 당분간은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김정남의 존재 자체를 그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남의 존재를 알리면은 김정일이 뭔가 뭐 좀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아들을 낳았다는 게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왔다 이렇게 또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을 거고 네. 뭐 해외 쪽을 통해 가지고 네, 그에 네. 대해서 뭐 부인할 가능성은 좀 상황 진전들을 보면서 그런 필요가 있다면은 북한이 이렇게 부인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상당히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될 것이니까 네. 앞으로 이제 그 부검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고 그리고 한두 달 사이에 김정은 행적, 김정남의 행적, 자꾸 네. 제가 김정남 네, 헷갈리는데 예, 예. 한두 달 사이에 김정남의 행적을 조금 더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적을 좀 해봐야 예. 된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렇죠. 왜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예. 최후를 맞게 됐는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부터 취재가 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그래서 주신. 가장 따져봐야 될 거는 네. 이제 마카오 주로 그 거주지가 마카오고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뭐 중국 이런 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지난 몇 달간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를 좀 취재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장성택 사망 이후에 김정남의 그 수입이 뭐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보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김정남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이 된다면은 김정남의 이 사망 암살에 대한 그 요인 배후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했다라는 것도 추정이잖아요. 현재로는 그렇죠? 추정이죠. 예. 그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밖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밖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권력의 개입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백두혈통이라든가 김정은의 뭐 불안정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김정남의 망명설이라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네. 권력이 개입했을 경우에는. 근데 네.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무기 거래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사망 공항에서 독극물에 의한 사망 자체가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스파이 영화, 첩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추측도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무기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금전적인 관계가 꼬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치정 관계에 의한 원한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공항에서 백주대낮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 이제 2010년 10월에 아니 그 김정남이죠. 저도 네. 자꾸 헷갈리는데 김정남이 아사히 TV 인터뷰를 통해서 3대 세습 반대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기 동생이 네. 권력을 갖고 있는 한은 뭐 협조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한 거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자면 지금 그 원장님 분석대로 나를 좀 보호해줘라 그렇죠. 권력이 뭐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타깃이 됐다면 망명을 해서 한국에 와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 북한에 위협을 예. 주는 측면 이런 것 말고 또 어떤 요소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3대 세습 반대한다고 했던 게 2010년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김정일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으로 이제 세습 체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네. 김정남은 후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백두혈통의 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01년도에 일본 막 나돌아다니다가 네. 일본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또 완전 제껴놨어요. 네. 그래서 사고 뭉치 비슷해. 사고 뭉치로.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은 절대 후계자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 언론이 뭐 자꾸 김정남이 김정은의 후계 체제 라이벌인 것처럼 말하지만 김정남은 아예 제껴진 제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행실이 이제- 바르지 못해서 그렇죠. 백두혈통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싸돌아다녔으니까 훈련도 제대로 후계자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요. 근데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는 사실상 황태자의 지위를 누렸다는 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 그게 이제 2001년 이전 상황입니다. 2001년 이전 상황이고 2001년 이후에는 떠돌아다녔는데 네. 그때 떠돌아다닐 때도 이제 장성택이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그때도 떠돌아다녔지만은 공핍하지는 않았죠. 네. 무기 사업도 많이 하고 막 비즈니스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김정남이 2010년도에 그렇게 발언을 한 거는 3대 세습 반대한다 한 거는 나는 내가 세습되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후계자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는 세습의 의지도 없다. 그리고 나는 아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 후계자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 그거는 조선시대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조선시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으면 형은 미친놈 취급을 하거나 미친놈 행세를 하거나 스스로 그렇죠. 자신이 권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막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려고. 뭐 떠돌아다니거나 맨 뭐 풍류만 즐기거나 미친놈 행세를 하거나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김정남도 2010년도에 3대 세습 체제 뭐 비판하고 한 거는
실제로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죠. 자기 살려고 나 그 세습되지 않는다, 나 호기자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하려고 김한솔 했잖아요. 있잖아요. 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비슷한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아주 굉장히 네. 유창한 영어로 인터뷰를 네.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김한솔은 이제 물정 모르고 애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그 뭐 유럽의 스위스니 오스트리아니 뭐 체코였던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렸을 때도 외국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물정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한 단속이 들어갔겠죠. 김한솔이 네. 김한솔이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좋은 교육을 유럽에서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번에 김정남의 사망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 장성택을 처형했던 이른바 네. 장성택 라인을 처형하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그 말살하는 마지막 마침표 네. 로 이제 이렇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이제 김정은의 이 이를테면은 권력 체제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무 장성택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네. 그러니까 장성택 체계는 이미 다 제거돼 있고요. 이미 끝났다. 네, 그리고 김정남 사망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정은의 권력 체제에도 아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변화는 한국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변화는 한국에 있다. 이게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한국에서 지금 이제 탄핵이 3월달에 된다면은 네. 4월달에 네. 이제 예정대로 된다면은 조기 대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이 되면은 지금 새로운 이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그 탄핵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렸던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은 이제 이게 웬 떡이냐 싶겠죠. 그렇지 않아도 북한한테 과거에 선거를 앞두고 좀 총을 쏴달라, 총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부탁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김정은이 암살 당했으니까 그것도 대낮에 공항에서 암살 당했으니까 독극물로.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김현희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칼 858. 김현희도 암살해볼지 모른다고요? 네. 네. 아니 김현희가 칼 858기 옛날에 독침 그랬으니까, 독침 뭐 독성 여성 여성 뭐 그 굉장히 훈련된 여성 간첩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그 어떤 당연히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는 그 북한 체제의 어떤 잔인함, 그래서 장성택도 죽이고 자기 이복 형도 죽이고 네. 이런 공포 정치, 이 잔인하고 불안한 이 김정은 정권이 남한을 향해서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 그렇죠.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대선을 앞두고. 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남의 사망은 북한 언론에서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을 거고 북한의 권력 구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남한에서는 막 계속적으로 그 굉장히 이제 좀 센세이셔널하게 네, 네. 그렇게 남한에서 막 보도되겠죠. 지금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 바른정당의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남한에 이렇게 요인 암살 일단은 보낸다는 첩보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공항 입국하기도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가장 힘든 그런 조건에 있는 나라입니다. 암살자가 잠입했다는 첩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불안을 계속 그 불안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제발 불안 조성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왜 불안합니까? 지금 우리 그 경제적으로도 트럼프 등장 이후에 한미 경제 관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금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불안하고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굉장히 불안하고요. 지금 현재 더군다나 이제 일본이 또 아베가 지금 독도는 그 자기 땅이라고 네. 일본의 그 교과서 그 시행령에다가 지도 요령에다가 그걸 지금 명시를 네,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4월 달쯤에는 또 독도 문제 좀 또 한참 더 시끄러워질 거고 그렇지 않아도 또 한일 관계는 소현상 문제 때문에 아베가 그걸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복잡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AI의 구제까지 지금 얼마나 확산되고 있습니까? 게다가 북한은 지금 미사일까지 쏴가지고 이 북한이 쏜 미사일은 아주 신형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술적으로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개량된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열립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3, 4월 달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네. 한미 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하겠다 그러고 네. 북한에 대해서 어떤 섬멸하고 응징하는 그런 또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또 막 온갖 그 난리가 나겠네요. 공갈을 막 쏟아내면서 네. 뭐 불바다니 어쩌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 불바다 뭐 네, 또 막.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을 불안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무슨 뭐 북한이 암살요원을 한국에 들여다 침투시켰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발언을 해가지고 정략적으로 불안을 조성시켜서 선거에 유리하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거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불안 조성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일수록 북한이 싱가포르 공항에서 아니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네. 그렇게 했단다면은 보다 더 공안의 검문 검색 더 분명하게 하고요. 경찰 어떤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하고 국가안보가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근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게 다 하는 겁니다. 네. 국민들한테는 안심시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앞장서서 국민들한테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행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수 원장의 경고를 정부 당국자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들이 이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미사일 발사입니다. 네. 뭐 무슨 무스탄이니 네. 노동이니 막 했는데 결국에는 북극성 2호, 예. 북극성 2호 미사일로 이제 이게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북극성 2호 미사일이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신형 무기고 은밀하게 기습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발사 각도가 89도의 고각 예. 이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직선으로 쏘면 2,000km를 날아갑니까? 예. 2,000km 이렇게 정도. 네, 국정원이 이제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이철우 위원장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우선 이 북극성 2호 발사가 갖는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북한이 1월 1일 날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5,000km에서 10,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의 마감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본토를 날아간다는 거죠. ICBM 얘기하시는 ICBM. 거죠? 예.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바로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맞아요. 하고 또 대꾸를 해줍니다. 폄훼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북한은 신나가지고 트럼프가 자기를 말을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한 거죠, 반응. 그렇죠. 무시를 개무시를 했어야 되는데 예, 반응을 예. 해주니까 신난 거 아닙니까? 아싸 그리고 막 더 예.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관종이거든요, 북한도.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미국이 계속 북한한테 관심 보여주기를 예. 원하는 건데 예. 트럼프가 관심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뒤로 계속 북한이 우리는 최고 지도자가 최고 지도부가 결심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계속 떠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한미 정보 당국은 계속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발사할 거다. 계속 이렇게 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신난 거죠. 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면은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근데 정작 대륙간 탄도 미사일 누가 쏜 줄 아세요? 쐈어요. 우리 쐈어요? 언론에 잘 보도 안 되는데 네. 쐈어요. 북한이? 아니요. 북한이 쏜다고 1월달에 그렇게 난리 쳤는데 네. 정작 쏜 거는 네. 트럼프 취임할 때 네. 중국이 쐈어요. 아 중국이 예. 트럼프 취임하는데 네, 산시성에서 예. 서쪽으로 산시성. 사막 지역으로 해서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 동풍 5C라는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 동풍 5C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다탄도 미사일이에요. 핵폭탄을 10개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10개 예. 그럼 이게 날아가다가 핵폭탄이 10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바바바바바 예. 이렇게 분산된다는 예.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뭔 의미냐면 사드로 못 막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10개가 동시에 날아가 버렸는데 분산돼서 날아가는데. 사드는 한 개만 맞출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쏜다고 1월 달 내내 난리를 쳤는데 정작 쏜 거는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사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니네 사드 쏴봐야 우리가 ICBM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니네 이거 사드 할 수 가탄두니까. 있어? 니네 한국에 사드 배치한들 의미 없다. 그렇죠. 이것을 예. 트럼프 취임식 때 중국이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죠. 예. 근데 그게 정작 우리 언론에는 보관이 안 됐죠. 북한만 몰랐어요. ICBM 쏜다고 하고.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ICBM을 쏜 나라가 있어요. 그래요? 네. 어디가 그랬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이 아니고 이번에는 미국이었습니다. 2월 7일 날에 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예. 미국 기지에서 남태평양을 향해서 쐈습니다.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13,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걸 쏴면은 중국하고 북한이 사전 거래해요. 근데 미국은 이걸 싼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쏘니까 이걸 쏜 거예요. 예. 상대에서. 자, 이 산시성에서 쏜 사막 지역에서 쏜 것은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것도 10,000km 날아가는 겁니다. 네. 거기서 쏘면은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까지 날아가는 건데. 미국 서부. 예, 근데 예. 서쪽으로 쐈어요. 동쪽으로 안 예, 쏘고요. 예. 근데 이제 정상 궤도를 걸어서 날아가면은 네.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국까지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는 또 쐈어요. 예. 근데 중국으로 안 쏘고 남태평양으로 쐈고. 예. 근데 이것도 정상적인 궤도를 향해서 날아가면은 만 킬로 날아가면 예, 중국하고 북한에 북한 닿을 수 거고요.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미국에서는 그 발사의 네. 정밀성,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에 타격을 하기 위해서 네. 이걸 쐈다.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쐈다 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중국이 이 미사일을 쏘면은 네. 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는 너네들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그거를 또 맞대응을 한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정작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는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북한이 아니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또 미국하고 중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네, 네. 이 동북아에서 지금 미사일 군비 경쟁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 북한 네. 사이에. 예. 그래서 거기에 북한도 나도 빠질 수 없다. 그래서 살짝 더 끼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관종이니까 나 좀 봐달라. 네, 네. 그래가지고 북한이 이번에 이른바 북극성 2형이라는 걸 쏜 겁니다. 이것은 ICBM은 아니에요. 아니죠. 대륙간 이건 탄도 뭐예요? 미사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뭐예요? 이건 예, 성격.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쌀 기술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말만 떠들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가는 중간 단계. 우리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북극성 미사일의 특징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인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첫째, 이제 북한이 쏜 거를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이거를 콜드 론칭이라 그럽니다. 콜드 론치. 예. 작년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쏠 때 SLBM. SLBM을 쏠 때 저희들이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냥 잠수함에 물속에 있다가 네. 물 밖으로 뿅 나온 다음에 네. 거기서 점화가 돼가지고 네. 발사가 되는 예. 숨 쉬러 나와서 그렇죠. 쏘는. 물 밖으로 나와서 네. 근데 북한이 이번에 육지에서 그렇게 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 미사일 발사대에 있다가 예. 발사대에서 밖으로 뿅 하고 나온 다음에 예. 거기서 점화가 돼서 날아간 거예요. 한 번에 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이것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은 예. 만약에 바로 한 번에 발사를 싹 해버리면은 예. 화염이 주변으로 다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주변에 피해를 주고 발사대가 또 망가질 수도 있고. 아하. 그런데 콜드 론칭 방식으로 예, 한번 예. 밖으로 뿅 10m 정도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점화가 되면은 화염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사할 수 있는 공간, 네. 적은 공간만 있어도 아하. 발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사대에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네네. 이거를 꼼꼼하게도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 재활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거 보면은 그 발사대 옆에서 둥근 관 앞에서 김정은이 사진 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지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발사관은 둥근 발사관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하고, 그러니까 예. 발사관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쏠 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간이 적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냉발사 체제, 콜드 예. 론칭 이게 예. 첫 번째 특징이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이동식인데 바퀴를 가지고 트럭에 바퀴를 가지고 이동한 게 아니라 탱커와 같은 무한 궤도로 이동한 거예요.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이동식이라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정식 발사대는 노출이 다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동식 발사대니까 예. 이제 어디든지 가서 쏠 수 있는데 그런데 바퀴로 이동을 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제약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로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탱크처럼 무한 궤도면은 험한 지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구릉지 같은 데를 올라가 가지고 올라가서 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 그리고 앞에 냉발사 체제에 있으니까 공간이 적어도 된다.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가 고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중요한 보더라고요. 포인트죠. 고체 연료. 원래 이제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은 액체 연료는 네. 이 비행 중에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액체를 그래서 날아가다가 막 뭐 액체 분사를 조금 덜 해가지고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 연료가 비행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액체 연료는 보관을 오래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오래 해야 돼요 참. 오래 보관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유통기한이 짧구나. 자, 이제 발사할 때마다 네. 액체 연료를 주입을 시켜야 돼요. 새로. 네. 그러면 그게 노출되잖아요. 연료 주입한다. 네. 뭐 이런 게 그렇죠.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고체 연료는 딱 해놓으면은 네. 고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전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로 가지고 고체 연료를 주입시켜 가지고 네네. 이동식 발사대로 가지고 와서 바로 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이 하는 걸 보면은 이동식 발사대가 와가지고 쏘는 데까지 3, 4분밖에 안 걸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빨리 쏠 수 있다는 거죠. 노출 안 그렇군요.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냉발사 체제 홀드댄칭을 하고 바퀴 대신에 무한기도로 하고 그다음에 고체 연료로 하는 거는 바로 기습적으로 쏠 수 있다는 거. 어디서든지 기습적으로 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습 능력을 높인 거죠. 지금 네. 현재.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네 번째 특징은 엔진을 네. 고출력 엔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작년에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 북한이 쏜 북극성 2형이라는 게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엔진을 실험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로 나가는 그 중간 단계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네. 요놈이 날아가다가 네. 갑자기 회전을 하는 거예요. 막 90도로 팍 꺾고 날아가고 막 이렇게 공중에. 그러면서 북한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회피 능력을 실험했다고 말합니다. 회피 능력. 회피 능력은 뭐냐면은 이 미사일을 북한이 쏜 이번에 그 미사일을 사드라든가 이런 데로 요격시키려고 할 때 그걸 피해가는 능력을 이번에 실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 그 이제 비행을 그 원격 조정은 아닌데요. 네. 그것을 이제 이번에 북한이 어떤 기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기술을 자신들이 실험했다고만 말했어요. 어떤 예. 기술 사용했는지는 예.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꺾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꺾이는 장면을 사드가 가서 격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향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피해간다는 확률은 사드를 피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날아오는 거죠. 물체를 보고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다. 예, 이게 그럼 왔다 갔다 하면은 사드보다 더 센 무기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은 사드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의 특징인데 그럼 이거 다섯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밀성, 기동성, 그다음에 기습력 이게 네, 높아졌고요. 예. 두 번째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갈 수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드를 이제 피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네. 어떤 중국이 지금 미사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그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복잡하지만은 네. 이게 이제 미국, 중국의 미사일 경쟁 속에 중국도 끼어들어가지고 이 동북아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네.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쏘니까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양국이 그 키 리졸브 독수리 군사훈련을 3, 4월 달에 더 세게 하겠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그때 또 북한이 미사일 또 쏠 거고 그럼 그때가 또 대선이고 거기에 또 김정남 사망권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4월 26일 경에 대선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사상 유례 없는 네. 그런 어떤 그 안보 대선이 안보 대선 되겠네요. 냉전 시대에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네.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 북한은 더군다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북한은. 근데 북한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북한은 자기네들 시간표대로만 하는 거예요. 계산 안 해요. 자기네들 시간표 짜면은 남한의 정치 일정이고 뭐고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근데 북한이 원하는 게 뭐예요? 북한은 이제 자기네들 생존이죠. 아니 근데 그 생존을 하려면 경제 협력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다자 네. 외교 시대에 트럼프식으로 고립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독자 생존이 어려운 나라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무역도 해야 되고 경제 활성화 방안도 세워야 되고 뭐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건데 밤낮 이렇게 미사일만 쏘고 한들 이게
이게 사는 꾀냐 이거예요. 죽는 꾀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요. 저는. 북한의 정권의 뿌리가 결국은 한일 네. 빨치산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오늘 참 얘기가 백두혈통, 한일 빨치산 해방 정국에 와서 네. 우리가 시계를 1940년대, 30년대에서 와서, 지금 네.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머릿속에는 네. 오로지 그러니까 총칼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총칼로. 네. 그래서 이제 미사일도 자꾸 개발하는 건데요. 네. 오히려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 협력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북한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은 먼저 자기네들이 총칼을 하고 총칼을 튼튼히 세워놓고 네.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남한의 선거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북한은 한국에서 수구 세력이 정권 잡아도 그 수구 세력을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자기네 내부의 체제 안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또 하는 거죠. 북한식의 셈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가끔가다 수구 세력들이 네. 또 막 손 내밀잖아요. 도와달라고 하고 예. 또 총 쏴달라고 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구 세력하고 북한 정권하고는 예, 적대적 공생 관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참 이게 그 이제 뭐 북한도 자기네 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민족적 배경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네. 통일을 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또 공교롭게도 트럼프하고 아베가 만나는 네. 도중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아베가 원래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럼프가 아베한테 우리는 100% 일본의 입장을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을 아주 강력하게 다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세게 못한다. 말풍선일 뿐이다. 말폭탄일 뿐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트럼프는 자기 패를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고 오랜 거래의 경험 속에서 트럼프 스스로 사전에 패를 까지 않는다. 그리고 불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냐. 너무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트럼프는 그게 바로 내 작전이다. 내 패를 감추고 나를 불확실하게 해야지 나는 상대방하고 거래해서 나의 이익을 가장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하고 관계 속에서도 불확실하게 계속합니다. 그리고 뭐 가장 강경하게 대하게 해놓고도 거래가 되면은 그거는 그 말 자체가 거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경하게 하게 해놓고 다른 이익이 있으면은 또 180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이 대북 어떤 정책이나 대북 전략은 아직까지는 뭔 줄 잘 모른다, 불확실하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안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북한이 그거를 쏠 날짜를 맞췄겠죠. 네. 2월 16일 그 김정일 생일에 맞춰서 이제 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아베가 뭐 정상회담 안 했어도 그때 맞춰서 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맞춰 쏘니까 제일 신난 거는 아베죠.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트럼프가 자꾸 일본도 환율 조작국이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베는 트럼프한테 지금 바짝 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리 딱 내리고 트럼프한테 가서 지금 뭐 조공 외교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조공 외교. 예. 네. 근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딱 쏴주니까 트럼프한테 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북한 미사일 때문에 골치 아프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한국 정부의 역할론인 건데요. 물론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는 뭐 무슨 한민구 장관도 발언을 하고 윤병세 장관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신문만 볼 때는 우리 정부는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통일 외교 안보의 공백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물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커다란 피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대외 관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네. 봅니다. 두 가지 점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역설의 진리.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권력의 공백 상태가 있는 게 차라리 잘 됐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안 돼가지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한 정책이 이상 이 지금 불안하고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하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을 거다. 그래서 아까 장윤선 기자께서 한국 정부가 미일은 만났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차라리 낫다, 그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국정의 공백 기간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국정의 공백 기간이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 대선을 해야죠. 그러니까 탄핵 빨리 하고 네. 4월 26일 날 대선을 하고 그래서 새 정부는 대선 끝나자마자 4월 27일부터 곧바로 이제 대통령은 업무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가지고 가장 먼저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이 외교 안보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련 부서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리고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렇군요. 자, 국민의당이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사드와 관련해서 반대 당론을 재검토하겠다. 네. 지금 사드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 김창수 원장님 말씀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ICBM을 누가 쐈는지 네. 중국과 미국의 그 강대국 간의 네. 미사일 전쟁이 사실은 이제 외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북한이 끼어 있는 네.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사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권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국정원이 김정남이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 있고요. 김정남의 망명을 시도했다거나 북한 안에서 김정남을 옥립하려고 망명정부 뭐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게 국정원 발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김정남의 암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용의자 여성 아직 그 말레이시아를 떠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그 김정남의 두 가족 부인하고 아들인가요? 예. 예, 마카오에서 중국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국정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한국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정확한 보도, 예. 확실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추정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는 점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드 문제만 좀 네. 해야 되겠는데요. 네.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네. 우선은 국민당 입장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은 첫째 북한이 만약에 한국을 공격한다면은 사정거리 200km 정도의 300km 정도의 단거리 스카드 미사일로 공격할 겁니다. 그럼 3분에서 5분 정도로 공격하고 이건 사드로 절대로 못 막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많은 대구경 포들이 있습니다. 포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사드로 못 막습니다. 사드를 배치한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환상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 국민의당이 그 논리가 이제 북한이 이번에 그 북극성 2형을 발사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사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북극성 2호는 사드로 절대로 못 막습니다. 북극성 2호를 만약에 각도를 높여가지고 고각 발사했다 그랬는데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서울에 떨어지게 하면은 네. 성주에 있는 사드는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렇겠죠. 예, 성주는 사드는 수도권 방어가 안 밑에, 되니까. 예. 그다음에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요. 성주 넘어서 뒤로 공격을 해버리면은 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이제 뭐 경남 쪽이겠죠. 부산 경남 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또 못 막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로 이렇게 북극성을 발사했다 그래가지고 네. 사드를 배치해서 그걸 막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없는 건데 왜 막을 수 없는 걸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해서 또 다른 어떤 논란을 만들어내냐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깨야 돼요. 네. 대신에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또 뭐 KMD라고도 예. 하고 뭐 우리 독자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미사일 요격 체제를 갖춰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2000년도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미국은
북한 미사일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하고도 협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적으로 만반의 대비 체제를 다 갖춰 나가는 것과 동시에 네,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북한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또 협상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되는데 오직 하나 불가능한 사드 하나만 가지고 북한 미사일을 맞겠다 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지금 해야 될 일은 좀 갈래갈래 나누어서 마치 이제 사드를 갖다 놓으면 모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좀 갈래갈래 나눠가지고 살펴보고 분석하고 따져봐야 될 그렇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다. 그러니까 뭐 사드 이꼴 평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권의 오판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네. 좀 주셨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이 오늘 김정남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에 망명을 시도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여기 들었나 올려 보네요. 들은 것 같아요. 듣고 계신가봐. 감사합니다. 계속 봐주세요. 예.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국정원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분명한 사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망명은 아니라면 왜 그랬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더 많이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망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 3개월 동안의 김정남의 행적을 보다 더 면밀히 추정을 해서 한국 망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뭐 다른 나라의 제3국으로 망명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려는 그런 네. 어떤 조짐이 있었는가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제 밤에 급하게 들어온 소식, 김정남 피살 사건 그리고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부검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그것도 저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형님께서요. 네.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분간 미국 정부 초기 혼란기에 대미 외교 공백 상태가 오히려 매우 유리해 보인다에 공감합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짱떨님은 어제 TV를 시청하는 언론 뉴스에서 김정남 살해에 관한 보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님 아니고요.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입니다. 연구원 아니고 연구원 원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여기는 경북 의성입니다. 하셨습니다. 매일 저희 봐주시는 것 같아요. 짱돌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사벨 식공간 님께서 카톡으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나요? 통만 가능한 건가요? 현재는 통만 가능합니다. 예. 자, 방송은 유튜브, 다음 TV 팟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아프리카 TV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용준님께서 팟짱에 나오시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국방장관으로, 김창수 원장님은 통일부 장관 시킬까요? 네, 많은 의견들, 시청자 의견들 저희가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종대 의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압력을 넣겠습니다. 네, 압력을 좀 행사해 주세요. 네. 네. 끌고 나오세요. 네, 아니, 미끼를 하나 던지려고요. 미끼.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리아 연구원에서 또 이 유럽 연합에 대한 그 연수를 가거든요. 4월 유럽 연합 초에. 연수 4월 초에. 그래서 프랑스 아이고 그 연수 가시면 또 못 나오시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미끼를 던진다는 게 네. 이게 이제 4월 달에 가는데 네. 잠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릴 네, 겸 홍보 말씀. 네, 홍보 말씀. 그러니까 슈트라스부르크라는 작은 파리라는 데도 가고요. 네.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이제 뭐 벨기에 수도의 브뤼셀 이렇게 유럽 연합의 그 각종 기관들이 있는 데를 다 방문합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 세미나도 이렇게 하고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한 7박 8일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코리아 연구원 홈페이지 코리아 연구원하고 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많이 응모해 주시는데요. 김종대 의원을 네. 이 팟짱에 출연하면은 네. 김종대 의원을 무료로 거기에 데리고 가겠다 하고 제가 제안 한번 해볼까요? 그 무료로 제가 보기에는 무료보다는 일정이 안 돼서 7박 8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할 그래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좀- 대신 갈게요. 김창수 원장 여기 하시고 제가 제가 7박 그 8일 자리에 브뤼셀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예. 자, 유럽연합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유럽연합 과정을 잘 봐야 한반도 통일 과정도 공부할 수 동북아 있다.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 핵 미사일 이런 거는 중국, 미국 이렇게 동북아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네. 북한만 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연합을 보면서 동북아적인 시각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나 오버됐어요. 70분 27초 지나고 네. 있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